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거의 한 두세 달 동안 여러분들과 이제 상법,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을 공부하게 된 도종환 회계사고요. 짠, 거의 한 두 달 동안 24회에 걸쳐서 이제 상법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설명을 하고, 첫째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법이 세 가지가 있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법이 상법입니다. 그죠? 상법.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틀을 잘 잡아야 돼요. 이제 이게 무엇인가라는 틀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상법은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상법. 이제 상법은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죠. 상과 법이에요. 그죠? 그럼 먼저 이 법이죠. 이 법. 법은 뭘까? 법. 두 글자로 법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하는 용어를 한다면 법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법은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법은 약속인데, 그러면 어떤 약속일까? 약속을 막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 이런 약속일까요? 아니에요. 그죠? 자, 혹시 여러분들 혹시 법이라는 한자어 보신 적 있나요? 법? 법이 한자어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법. 근데 얘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죠? 얘는 뭘까요? 혹시 물수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물수자인데 이게 붓으로 오게 되면 옆에 이렇게 땡땡땡 치고 올라가요. 그죠? 물이죠. 이건 뭐예요? 이거. 회계를 했으면 이게 시작이야. 회계 원리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야?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 뭐 이러면서 시작해. 뭐죠? 거래죠. 자, 그러면 이게 거야, 거. 그죠? 거죠. 갈거자야, 갈. 오는 게 레죠. 거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한자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물 흐르듯이 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색한 거예요? 아니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야. 그래서 어떤 약속이냐면 얘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약속이에요. 자연스러운 약속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약속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해 혹시 1차 시험이 어땠는지 들어보셨나요? 1차 시험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상법은 늘 쉬워. 상법은 늘 쉽다는 얘기는 뭐죠? 상법에서 망하면 합격을 못해. 상법에서 최소한 90점 가까이 가야 돼요. 근데 상법이 여러분들 이게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이게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 상법이 이제 난이도가 13년 때는 거의 사법고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과락을 면했어야 되는 시험이었어. 근데 지금은 거의 이 법전에 있는 용어를 바꾸기 때문에 법전만 잘 알면 쉽게 풀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 근데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가 내가 공부 안 한 게 나올 수도 있어. 자, 근데 우리가 못 풀까? 아니라는 거예요. 판례가 어때요? 판사님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주로 이제 전원 합의체라고 하거든요. 여러 대법관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합의하고 동의한 판례들이 많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판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우리가 공부 안 해도 풀 수가 있어요.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을 풀게 되면 그래도 고득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상법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아, 이건 답인 것 같아, 이런 감으로 풀어도 답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 상법이에요. 상법. 근데 경제학은 그렇지 않거든요. 해봤지? 경제학은 막 도표가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 나도 경제학을 전공했거든요. 도무지 경제학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약속이고 훨씬 더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이 돼요. 자연스러운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법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죠?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약속은 뭘까?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약속 뭘까?
아는 사람 있네? 국민이 있잖아요. 국민이 지켜야 할 약속이다. 그죠? 국민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죠? 약속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법이라 그랬잖아. 법. 국민법이에요. 자, 국민법인데, 이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세 글자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 그래서 여기 한 글자를 날려. 이것도 많다고. 뭘 날렸어요? 국을 날렸어요, 이게. 그래서 뭐라 불러요? 국민법을 민법이다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 약속인 거예요. 그죠? 국민들이 도로에서 지켜야 되는 약속은 도로교통법이에요. 신호등 이런 게 다 뭐예요? 도로교통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잖아. 자, 근데 이제 국민을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죠. 남자, 여자, 그죠? 민간인, 군인, 뭐 이렇게 분류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이제 상법을 공부하니까 상인도 있고,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상인이 아닌 자가 있겠죠. 상인도 있고, 상인이 아닌 자가 있겠죠. 그러면 상인, 국민 중에서도 상인이 지켜야 될 약속이 있겠네. 그건 뭘까요? 그렇죠? 너무 앞서가네. 세 글자 상인법이에요. 너무 앞서가네. 상인법이야. 그죠? 상인법인데 법학자들은 뭘 안 좋아해? 세 글자를 별로 안 좋아해. 그죠? 세 글자를 안 좋아하니까 상을 날리니까 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그죠? 인법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뭘 날려? 이걸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뭐라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약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상인들이 지켜야 되는 약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상법이 이제 이런 게 뭔지 알겠어. 이렇게 뭔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상인이 아닌 자는 상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뭘 지키면 돼요? 그죠? 민법을 지키면 되겠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회계사는 필수고 세무사는 선택이긴 하지만, 그죠? 우리는 왜 상법을 공부해야 될까?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시험이 여러분들 목표긴 하지만, 시험이 사실 목표긴 하지만, 이 목표를 먼저 잘 달성하려면 왜 해야 되는지를 잘 잡아내야 되고요. 사실은 시험도 목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험은 뭐죠? 내가 정말 되고 싶은 회계사가 되기 위한 과정인 거죠. 시험에 합격한다고 성공한 회계사가 될까요? 아니지. 과정인 거야.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 있지. 그러니까 합격하는 순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져요. 뭐지?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고생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왜 하는지 방향성을 잘 잡아야 돼. 왜 우리가 상법을 공부하게 될까요? 왜 해야 될까?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맞죠?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회계사를 할 때 또는 세무사를 할 때 이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자,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럼 회계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회계 공부했다고 했죠? 중급에 거의 다 나갔다고 했죠? 나갔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입니다. 자,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A주가 있어요. 근데 A주의 자본을 봤더니 자본이 이렇게 돼 있어. 자본금이 10억이야. 자본금이 10억이에요. 자, 근데 얘가 영업을 좀 제대로 못 해갖고 결손금이 많아. 결손금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억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야. 1억. 좀 더 높여볼까? 한 100억? 10억 해볼까?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회사에 이제 여러 주주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주들이 있어요. 주주들이 이렇게 있어요. 주주들. 자, 주주들이 이제 주식을 이제 회사한테 사달라 그래서, 자, 얘가 돈을 주고, 그죠? 50억을 주고, 이제 주식을 이제 사와요. 주식을 사옵니다. 자, 그러면 요 주식은 다른 회사의 주식이에요? 자기의 주식을 사온 거야. 자기의 주식을 사온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회계처리 어떻게 들어가요? 회계처리. 일단 돈 나갔죠? 그래서 보통 예금 50억 나갔어요. 50억 나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와야 됐죠?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자기 주식이죠. 자, 자기 주식이 50억.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회계 배웠죠? 회계 배웠지? 진짜일까? 진짜일까? 그죠? 내가 자신이 없으면 두 번 물으면 갑자기 내 자신에 대해 확실히 확 무너지는 느낌 있죠? 나도 그래. 회계사 하다 보면은 막, 그죠? 클라이언트들이 와서, 아, 이거 아니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나도 갑자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 생각 들거든요? 사람이 그래. 자, 이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 타인 주식인가? 아니면 공정가치인지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계정 과목명이 틀렸어? 자, 341조에 답이 있습니다. 법전 한번 볼게요. 법전에 약속이 돼 있어요. 자, 341조 찾아오시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법전 찾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법전에 보면 제가 올해도 많이 바꿨는데 옆에 색인이 있어요. 색인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찾으라고 한 거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6개 돼 있죠. 색인이. 첫 번째 색인은 뭐냐면은 총칙과 상행입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란색 색인이 뭐죠? 회사에 대한 전체, 원칙, 통칙이라고 해요. 통칙과 한 명의 사업자회사 유한 책임회사가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굵은 색인을 갖고 있는 게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그 다음이 유한회사. 그 다음이 공인회계사법. 그 다음이 마지막 외부감사법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세 번째를 찾는 거 이제는, 그죠? 계속 우리가 주식회사를 처음에는 할 거거든. 물론 이제 앞에는 5가지 유형을 볼긴 할 거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341조를 찾는 거야. 빨라지겠죠? 전체를 찾는 것보다. 자, 341조 한번 가볼게요. 자, 341조 찾으셨나요? 72페이지에 있죠? 7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1항에 답이 있습니다. 1항에 답이 있어요. 일항에 어떤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취득할 수 있긴 있죠. 근데 뭐가 있는 것 같아? 한도가 있습니다. 아무 데나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배당할 수 있는 금액 한도로 취득할 수가 있어. 얘가 배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배당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배당을 받아야 돼. 자기도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무슨 지금 자기 주식을 취득해. 그럼 얘가 지금 상법에서 취득이 안 되는데 취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거 뭐가 돼? 이거 무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러면 돌려줘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면 이 회계 처리 뭐가 돼요? 자기 주식이 아닌 거야.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럼 뭐가 돼야 돼요? 가지급금이야. 왜? 돈만 나갔으니까. 그죠? 사올 수 없는 걸 사왔잖아. 그러니까 이거 무효가 돼버리고, 뭐만 진짜 거래요? 돈만 나간 게 진짜 거래인 거야. 이게 가지급금이 돼버려요. 그래서 회계 위에 뭐가 있어? 상법이 있어. 상법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어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A주가 있는데요. A주가 있습니다. A주가 있어요. A주가 있는데 여기에 주주가 있어. B주가 있습니다. B주가 있습니다. 자, 얘가 주식을 갖고 있어.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 퍼센트 갖고 있죠. 여러분들 재무회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계 처리 중에 진짜 복잡한 게 뭐냐면 주식이나 뭐 채권 갖고 있는 경우예요. 주식을 막 갖고 있으면 이게 복잡해져. 그죠? 자, 근데 만약에 10%를 갖고 있어요. 10%. 퍼센트에 따라서 회계 처리 좀 달라지는 거 공부하셨죠. 그죠? 10% 이렇게. 20% 되면 뭐 지분법이 가고 50%를 초과하면 고급액 시작했죠. 그죠? 자, 그래서 50%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지배력이 돼서 회계 처리 뭐예요? 없어요. 회계 처리 없고 뭐라고요? 너 하나야. 합쳐. 이게 뭐예요? 연결 재무제표야. 합친 재무제표가 연결 재무제표야. 자, 이렇게 10%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10%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얘 봤더니 얘가 자기 주식을 갖고 있어. 합법적으로. 자기 주식을 50% 갖고 있어.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가 배운도를 하게 되면 얘는 20%가 아니니까 유의적 영향력이 없어. 그러면은 공정가치법? 공정가치로 잡아줘야 될까? 아니면 지분법으로 잡아줘야 될까? 뭘로 잡아줘야 될까? 뭘로 잡아야 될까요?
10%니까 뭘로 가야 돼? 공정가치법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저 선생님 이걸 왜 얘기하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있지. 369조를 볼게요. 369조의 2항을 보세요. 자, 369조의 2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지금 100주를 발행을 했어요. 자, 근데 몇 주를 갖고 있죠? 50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거는 몇 주죠? 아웃스탠딩이라고 그러거든요. 50주가 있어요. 50주 중에 얘는 몇 주를 갖고 있죠? 10주를 갖고 있어요. 그럼 주주총회를 한다면 얘는 몇 퍼센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의결권이 있는 거에 20%인 거야. 그럼 이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지분법이 되는 거야. 이게 상법이야. 상법이 뭘 지배해버려? 회계를 지배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상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회계도 잘못된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공부한 내용 계속 여러분들하고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세법 공부 시작하긴 했지? 세법을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거 이해하려나 모르겠네. 두 번째 이제 세법을 한번 가볼게요. 세법. 세법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세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3일회계 법인의 감사본부에도 있었고, 세무본부에도 있었어요. 세무본부에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많이 했고, 지금 현재는, 감사도 당연히 하지만, 감사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상속증여 쪽, 이제 텍스 컨설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보험을 껴서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A주가 있어요. A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A주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갑이 있고요. 갑. 한자 이 정도는 아시죠? 갑을 병정 무기경신인 게. 자, 갑이 있고요. 자, 갑이 50%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50% 갖고 있어요. 50%. 갖고 있는데 이 둘의 관계는 누구냐면 얘는 아버지예요. 얘는 자식이야. 그래도 미리 지분을 잘 넘겨놨네.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회사가 20억을 배당을 하려고 그래요. 20억을 배당을 하려고 그러는데 20억 배당을 하려고 그래요. 이익영음이 많아. 이익영음이 되게 많은 거야. 자, 회사가, 그죠? 상장회사면 상관이 없는데, 비상장회사가요. 비상장회사가 규모가 굉장히 크면, 나중에 상속할 때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문제가 생길까? 주식을 상속받게 되잖아요. 상장이면 그걸 팔면 돼, 시장에다가. 근데 비상장을 팔아버리면 팔릴까? 안 팔린다고요. 그러니까 재산을 받았는데 뭔가 금액으로 환가할 수 없는 재산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거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상속증여세법에 보면은 가업상속공제라는 게 있긴 있어. 근데 그게 상업용 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빠지는 자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은 보험 설계사가 계속 이제 컨택을 시작해. 그래서 보험금을 활용해서 뭘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면서 뭔가 해놓은 거야. 이 회사가 이렇게 해놨어. 예를 들어서 이제 종신보험에 가입한 거야. 종신보험에 가입했어요. 종신보험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 죽으면 돈 나오는 거. 이게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인데 항상 보험은 세 가지 사람을 특정을 해줘야 돼. 세 가지 당사자를 특정해야 되는데 뭐냐면 계약자. 계약자는 뭘까? 돈 내는 자. 돈을 누가 낼 것인가를 정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케이스는 이제 갑이 죽으면, 그죠? 회사가 지금 주식을 받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주식을 받아버리면 안 되니까 주식을 받으면 이제 돈이 없잖아. 그때 이제 보험금이 나오게 해서 그 보험금을 퇴직금으로 주면서 그 퇴직금으로 이제 상속세를 내게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계약자는 회사고요. 당연히 회사가 돈을 내야겠죠? 회사가 10억을 지금 납부한 상황이에요. 다 납부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을 주는 기준. 자, 누가 주고 해야 보험을 주는 것인가? 이 사람을 피보험자다라고 해요. 누가 죽어야 보험금이 나온다고요? 갑이 죽어야 보험금이 나와. 그죠? 이게 갑이고 대표야. 대표이사야. 얘가 피보험자야.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수익자. 그 돈을 누가 받을 것이냐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피보험자가 대표이사가 돼버리면, 수익자가 갑, 대표이사가 돼버리면 이건 상해 처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해 처분이 안 되려면 회사가 받아야 돼. 회사가 받아야
이제 내는 금액이 일부 비용 처리가 이제 가능한데요. 자, 보통 보험금은 훨씬 더 많아요. 납부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30% 내고 100%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70% 내고 100%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상품이 설계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이제 10억씩 이렇게 10억씩 배당을 해야 되는 건데, 보험으로 이제 배당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자, 어차피 10억을 배당하는데 뭘 해버리냐면 10억을 현금이 아니라 현금 대신에 보험 계약으로 배당을 해버립니다. 보험 계약으로 배당을 해버려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보험 계약으로 배당을 해버리면, 자, 어차피 보험 지금 배당금은 10억으로 잡혀요. 원래는 납부한 금액과 환급액의 큰 금액으로 잡히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환급액이 똑같다라고 보고 10억이 배당금으로 잡히게 돼요. 근데 받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을은 개인적으로 돈을 얼마 받게 돼? 20억을 받게 돼. 그러면 차익이 얼마 생겼죠? 10억이 생겼죠? 과세가 안 됩니다. 과세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거야. 굉장히 매력적이죠. 굉장히 매력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래서 배당을 했는데 이게 무효가 돼버렸어.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이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자, 우리 법전에서 답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462조로 가볼게요. 462조의 4입니다. 자, 462조의 4에 가시면 1항에 현물배당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게 현물배당이에요. 간혹 뭐 상법 강의하면서 뭐 현물배당이 회사에 재고자산을 주고 그러는데 그런 회사 없습니다. 계약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거의 실무에서 볼 수 있는 현물배당 케이스인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죠? 현물배당 하려면 정관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정관이라는 게 법무사들이 만들어주는 표준 정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전에 뭐부터 했었어야 되냐면 정관을 바꿔줬어야 되는데, 그냥 바꿔주는 게 쉽거든요. 조그만 회사들은. 근데 이걸 안 바꾼 거야. 그럼 이거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돼. 그럼 또 이게 뭐가 돼? 가지급금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냥 하나의 규정만 알면, 정관에다가 현물배당 규정만 넣으세요라고 해주면 되는 거를, 그걸 몰라갖고 회계사도 모르고 시험 볼 때 공부했나? 막 이렇게 있고, 그죠? 왜냐면 활용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뭐랑 연결된다고요? 실무랑 다 연결이 돼. 이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배운 걸 활용해야 돼. 활용하지 않으면, 우린 시험은 당연히 이제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것이지만, 결국 우리가 상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에? 업무에 써먹으려고. 업무에. 근데 못 써먹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이제 컨설팅으로 한번 가볼게요. 컨설팅. 여기 이제 컨설팅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세법하고 이게 그냥 세법의 연장으로 한번 볼게요.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주가 있습니다. A주가 있어요. A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표이사가 있어요. 대표이사.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집값이 너무 비싸서 얘가 이제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아파트 이제 자금이 필요한 거야. 근데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서 회사에 돈이 많아. 그래서 10억을 차입하려고 그래요. 10억을 차입하려고 그래요. 10억을 차입하려고 그래요. 자, 차입하면 뭔가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회계사님, 10억을 차입하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세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지. 일단은요,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서 작성하시고요. 자, 계약서는 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계약서 뭐라고 하냐면 금전이죠. 그래서 금전인데, 부동산은 사용하고 똑같은 걸 돌려주지만, 금전은 내가 똑같은 금전을 돌려주지 않아요. 쓰고 다른 종이 화폐든 뭘로 돌려주겠죠. 이거를 금전을 소비해버리고 다시 이제 다른 걸로 갚는다라고 해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야. 금전 소비대차. 자, 그 다음에 A주와 대표이사는 무슨 관계? 특수관계예요. 특수관계. 특수관계 간에는 시가로 거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봐요.
그래서 세법에서 부인시켜버려. 들어보셨나요? 부당 행위 계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든 그게 귀찮으면 4.6% 하세요. 당좌대출 이자율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4.6% 이자 주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A주 입장에서는 보세요. 10억을 빌려준 거죠.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이죠. 어떤 자산이 되는 거예요? 대여금이 되죠. 대여금. 자, 그럼 A주 입장에서 대여금은 어떤 자산이에요? 업무 관련이 업무 무관이에요. 업무 무관이죠. 무슨 업종이 아닌 한. 금융업이 아닌 한.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게 업종이기 때문에 얘는 업무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얘는 뭐가 돼? 얘는 은행이 아니라면 이건 업무 무관 자산이 돼. 업무 무관 자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어떤 이자가 발생했다면, 그죠? 이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또 돈을 빌려왔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이자는 무슨 비용이 돼요? 업무 무관 비용이 돼버려. 업무 무관 비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죠? 관련 이자, 보통 우리가 적수로 계산하죠. 관련 이자는 뭐가 되는 거죠? 지급이자 업무 무관 비용으로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이 적용돼 버려요.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 적용돼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이 정도면 해도 대단하지 않아? 아, 잘했어. 근데 이 대표이사가 구속됐어. 심지어는 돈을 다 상환했어. 상환을 했는데 구속이 됐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상환을 했는데 구속이 됐어요. 그 죄가 뭐냐면 횡령죄. 갚았는데도 횡령죄야. 횡령죄에다가 배임죄까지 걸렸어. 배임죄까지 걸렸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뭘 안 했길래 이게 지금 갚았다니까? 이자도 다 줬다니까? 그 답은 398조에 있습니다. 무슨 절차를 안 했다? 이사의 승인을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회사가 이사의 승인 받는 게 힘들겠어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종이 하나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근데 그걸 하나 안 만드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대표이사는 뭐냐면 위임을 받은 거예요. 회사의 경영과 그 다음에 뭐 재산 관리를 하는 거를 위임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썼다는 거예요. 설령 갚아놔도 이건 뭐가 돼요? 횡령죄가 되는 거고요. 배임죄 들어보셨나요? 배임죄는 이 배자가 무슨 약자일까? 뭘 줄임말일까? 배신이야, 배신. 배신이죠. 뭐에 대한 거? 위임에 대한 배신죄라는 뜻이야. 난 관리하라고 너한테 맡겼는데 네가 써먹어? 너는 배신죄야. 걸리는 거야. 그래서 구속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얘가 일반 직원이면 상관이 없는데 임원이면요. 집행유예도 안 돼. 거의 실형을 살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만 알려줬으면 이사회 결의사 하나만 작성해 두시라고 했었으면 이 사람은 구속이 안 돼. 구속이 안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이런 거는 빼박이에요. 무조건 횡령죄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검찰에 기소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최선의 방안은 뭐냐면 실형을 안 사는 거야. 실형. 뭘로 빼주는 거예요? 집행유예로 빼줘야 돼. 집행유예로 빼주는데 김현장이 얼마 받는지 알아요? 15억 정도 받아요.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하나? 종이 하나. 우리가 상법에서 배운 398점만 얘기해줬어도, 그죠? 우리가 지금 점수 지금 하나 맞고 아니고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상법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거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을 당연히 풀어야 되죠. 풀어야 되지만 내가 이렇게 뭔가 실용을 이해하고 나면 이 규정이 같이 보일까? 다르게 보일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시험으로서의 용도가 아니라 내가 회계사가 되면 이런 거를 컨설팅을 해서 내가 가르쳐 줘야겠다. 다른 회계사들하고는 좀 다르게. 또는 다른 세무사하고 좀 다르게 이런 느낌으로 업무를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보통은 우리가 시험에서 1차 시험하고 끝나버리거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법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못해. 왜 실무에서 활용하는 게 아니니까. 실무자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써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도 사실 다 까먹었었지.
다 까먹고 나서, 왜냐면 우리 때는 얘기했잖아. 우리 때는 거의 사법고시였다고. 사법고시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거의 과락을 면하는 거였어. 근데 지금은 이제 쉽잖아. 쉬우니까 잘 된 거지. 왜? 법전만 열심히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요.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회계는 배웠잖아. 회계는 배웠죠. 회계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한다 그랬죠, 아까?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킨 사건 계속 얘기하게 됐어요. 자, 이게 뭐지? 거래잖아. 거래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회사는 거래가 있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거래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돼. 이게 식별이라 불러요. 식별이라 부르고요. 거래면 뭐 해야 돼요? 거래면. 그치? 기록해야 돼, 기록해야 돼. 원래 이제 분기분척 끊지. 분기를 끊는 이유는 대차를 맞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자의 계정 장부에 옮겨 적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계정별 원장이다라고 불러요. 회계사들이 재무회계를 배우는데 장부를 몰라. 그래서 나중에 감사를 나가면 뭘 달라고 해야 될지를 몰라.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이 과정을 알아야 돼. 이 과정을 알아야 감사를 할 수 있죠. 기록은 이제 장부에다 하는 거야. 자, 기록은 왜 하는 거죠? 기록은 왜 하는 거지? 왜 하는 거죠?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가 뭐야? 재무회계는 대상이 누구예요? 외부정보 이용자지. 관리회계는 누구지? 내부죠. 그래서 형식이 없어. 또 외부정보 이용자니까 뭔가 형식을 갖춰야 되지. 그 형식이 뭐라고요? 그렇죠. 표에 담아주는 거예요. 표에 담아주는 그 표를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표, 여러 세자를 쓰거든요. 재무제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그래서 보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고를 어느 형식을 담아서 재무제표라는 형식에 담아서 보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과정이 뭐냐면 회계 영역이에요. 회계 영역이에요. 회계 영역이죠. 자, 회계는요, 네 글자로 똑같은 말이 있어. 뭘까? 내가 이거 맞추면 책 한 권 준다. 제가 이제 오늘 아마 이제 인쇄가 들어갔거든요. 이제 요약서가 나옵니다. 요약서가 나올 거거든요. 다음 주쯤 나올 텐데, 이거 맞추면 내가 그 책을 줄게. 네 글자로. 예? 아니야. 한자를 잘 부숴가면 얘가 나와. 내가 답을 이미 아까 얘기했어. 자신있게 얘기해. 내 입모양으로 난 잘 몰라. 말을 해줘. 네 글자야. 아까 답을 얘기했어. 뭘 만들려고 비슷하게 나오려고 한다. 뭐라고? 재무제표? 맞아요. 이름 뭐지? 내가 이름 적어줘. 내가 책을 줄게. 이게 뭐라고요? 재무제표야. 정확하게 재무제표를 얘기하는 거야. 왜? 회계가 여러분들 이제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회계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회계했습니다. 회계 한자 보신 적 있나요? 자, 보통 이제 한자어는 보통 이게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술목구조예요. 술목구조. 그러니까 동사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럼 이건 뭐죠? 모을 회자예요. 뭘 모은다는 거예요? 개를 모은다는 거예요. 이 개가 뭐지? 계정이야. 계정이 뭐냐면 계정. 계산의 단위를 정해 놓은 거야. 이걸 영어로 account라고 그래요. 카운트인데 하나의 카운트의 단위를 정해 놓은 게 account라고 불러요. account. 그죠? 계정을 모아놨다고요? 뭐 했다고요? 모아놨대. 계정을 모았대. 어디에 모았다는 거예요? 재무제표죠. 재무제표가 계정을 모아놓은 거거든. 그래서 회계가 뭐라고요? 재무제표야. 그래서 우리가 회계감사가 뭐냐면 재무제표 감사예요. 이거 아시겠죠? 당연한 얘기잖아. 회계감사는 재무제표 감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 회계를 배우는 게 뭐냐면 거래에서 출발해서 IFRS나 일반 기업 기준에 따라서 기록을 통해서 재무제표의 작성까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걸 왜 배우는 거죠? 왜 우리가 회계를 배워? 감사하려고. 내가 회계의 작성 기준을 모르는데, 작성 방법을 모르는데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못하지.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회계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계를 배우면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죠? 감사가 들어가는 거지. 회계를 아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게 회계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금액으로 우리가 세금 신고하지 않잖아? 그죠? 우리가 당기 순이익을 뭘로 바꿔줘야 돼? 각서로 바꿔줘야지. 각서가 뭐예요?
각사함수 소득금액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죠? 그 다음 뭐 가표로 나오긴 하는데 각소로 바꿔줘서 이제 세무보고를 하게 돼 있죠. 자, 요 영역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뭘 배우는 거죠? 세법을 배우는 거예요. 세법을 배우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하고 나면 이제 뭘 배우는 거죠? 거의 2차 때 재무제표가 일관성 있냐 이거지. 매출이 없었는데, 매출이란 거래가 없었는데 매출을 과세 계상하는 경우가 많거든. 이게 이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 거래가 제대로 재무제표에 반영됐는지, 장부와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예요. 그러면은 우리 상법은 뭘까? 상법은 여기 영역에 있지. 상법은 뭐라고요? 이 거래를 할 수 있냐 없냐라는 환경을 좌우해버려. 그래서 상법이 어디에 있어요? 제일 앞단에 있는 거야. 법이 앞단에 있는 게 법이. 상법에서 만약에 합병을 허용하지 않아? 그럼 합병에 대한 우리가 세무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상법이라는 게 이 앞단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법이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그죠? 상법은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과목인 거야. 왜냐하면 일단 합격할 때 뭐가 돼줄 거니까 평균을 확 올려줄 거거든. 평균을 확 올려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하면서 회계사라면, 그죠? 회계사 세무사라면 회계도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돼? 세법 당연히 잘해야 돼.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여기서 차별화를 만들어내. 그래서 정관을 뭔가 깔끔하게 회사한테 딱 맞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잘 파고든다면 차별화된 회계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도 효자 과목이 되고 나중에 실무할 때도 굉장히 차별화시킬 수 있는 과목이 되니까 상법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 생각이 이제 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상법이 뭔지 알았어. 그죠? 상법이 뭔지 알았어. 자, 이제 뭘 배워야 되냐면, 이제 공부법이에요, 공부법. 뭐 다 비슷해요, 공부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열심히 하면 돼. 그죠? 투입하는 시간만큼 항상 돌아오게 돼 있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돌아오게 돼 있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생각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용어예요, 용어. 용어가 우리가 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려운 거예요? 법전에 들어가 있는 용어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좀 거부감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어를 쉽게 좀 컨버전 해야 돼. 쉽게 이해를 해야 돼. 이게 그죠? 그래서 실제는 이제 그렇게 쓰지만 실제로 내가 이해할 때는 좀 더 쉬운 용어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뭐 나오는 게 주주. 주식회사 하면 주주라고 하고요. 나머지 이제 다른 유형 회사들은 우리가 사원이다라고 하거든요. 사원. 얘들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회사의 주인이야, 주인. 주인인 거예요, 주인. 주인이거나 투자자거나 이런 사람들이야. 돈 된 사람들이야, 돈을 주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업무 집행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업무 집행. 뭐 한명회사, 뭐 합자회사, 그 다음에 유한 책임회사, 업무 집행이 나오거든요. 업무 집행이 뭐냐면 경영이에요, 경영. 경영.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냥 경영이구나. 아니면 뭐라고요? 운영. 운영을 누가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발기인 이런 거 나오거든요. 발기인. 주식회사에서 발기인 나오고 주식회사만 나와요. 발기인. 발기인은 뭘까? 설립자, 창립자. 영어로 하게 되면 그냥 founder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쉬운 용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상법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회계사가 실무에서 상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법을 배우긴 하지만 출제위원들은 회계사가 잘 안 들어가겠죠. 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법학 교수님들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법학적으로 많이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소송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법학은 다 소송이잖아. 그럼 소송과 관련된 게 많이 나와. 많이 나오긴 해. 뭐 어렵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립 무효의 소 이런 게 있어요. 설립 무효의소. 나도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거부감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라는 표현을 안 써요. 소재기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일반인들은 뭐라고 쓰냐면 소송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설립 무효 소송이라 그러면 더 쉽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용어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깨치고 나가야 돼. 그래서 내가 옛날에 회계사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나는 세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법을 내가 공부할 때 원래는 법인세부터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회계가 뭐부터 시작하죠? 주식회사를 시작하죠. 주식회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에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해 봤잖아. 그거를 각소로 전환하는 것부터 들어갔으면은 세법이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국기법을 배웠어. 국기법을 배웠는데 갑자기 그게 제척기가 막 나오고 하는데 국세 우선권 나오는데 머리가 이 안에서 우선이 안 되고 막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 대한 흥미를 확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세법 잘하는 친구들 보면 좀 신기해. 근데 그때 내가 왜 세법을 잘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국기법에서 엄청나게 많은 낯선 용어에 내가 충격을 받았던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도 법학에도 좀 그런 용어가 나오긴 하지만 이제 용어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쉽게 변형해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용어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왜? 아까 법은 약속이다. 자연스러운 약속이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암기가 별로 필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암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번에 깨우치거나 아니면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될 때가 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깨우쳐지지도 않고 시간을 아무리 투입했는데 자꾸 잊혀져.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막판에 하는 방법은 앞글자야. 나 앞글자가 많이 준비가 돼 있어. 그래서 무려 한 50개 한 50개 정도에 되는 앞글자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여러분 이미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 앞글자가 있으니까 앞글자로 가는 거야. 그렇게라도 배워야 돼. 내가 지금 예전에 내가 세법을 강인태 기사님한테 배웠거든요. 제가 회계사 27년차인데 강인태 기사님 그렇게 오래 강의를 하셨어요. 지금도 기억나. 뭐 토사세 비대 등면인지 뭐 이런 게 막 생각이 나. 잠에도 막 꿈에도 막 나와. 앞글자가 어떨 때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오래 가. 그렇죠? 괜찮은 앞글자는. 그래서 이제 원리를 적용하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상인이 있어. 상인이 있는데, 자, 상인이 비상인한테, 상인이 아닌 자한테 돈을 빌려줬어. 자, 10억을 이제 대여를 해줬어. 얘 입장에서는 차입이 되겠죠. 그리고 계약서 썼어. 계약서 썼어요. 계약서 작성했어요. 계약서에 보니까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자 지급한다. 이자 지급한다. 이자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서로 바빠서 까먹은 거야. 뭐가 없냐면 이자율을 못 적었어. 근데 이자율을 누락해버렸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몇 프로 줘야 될까? 몇 프로? 약속이 다 정해져 있다니까? 자, 54조 한번 가볼게요. 이제 앞쪽으로 가야겠죠? 첫 번째 세균입니다. 자, 몇 프로라고 돼 있어요? 6%. 됐네. 6%. 아, 6%. 오케이. 6%. 그럼 6% 달라고 하면 돼요? 문제는 보세요. 얘는 뭐야? 상인이야. 그럼 얘는 상법이 적용돼. 얘는 상인이야, 상인이 아니야? 상인이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적용돼야 돼? 민법이 적용돼야 돼. 그러면서 얘는 민법을 봤더니 민법에는요. 자, 민법의 397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얘가 5%라고 돼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상법이야 라고 주장하고 얘는 뭐라 그래요? 난 민법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럼 누구 말이 맞아? 6% 주는 게 맞아? 5% 주는 게 맞아? 서로의 주장에 다 일리가 있죠. 그럼 상법을 만들 때 이런 상황이 예견됐을까 안 됐을까? 예견이 됐어. 3조의 답이 있어. 3조 한번 볼까요? 삼조의 답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치? 뭐라고 돼 있지? 한 놈이 상인이면 다 상법이야.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통일시켜준 거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 말이 맞아?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죠? 상법은 약속이면서 일종의 뭐죠? 사정 같은 거야. 뭔가 헷갈리는 게 있어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찾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상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결국은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법전이에요.
왜냐하면 법전의 문장들이 변형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법전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상법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이제 세법을 배우고 있을 텐데 한 번도 세법전을 안 봤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법전은 넘사벽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령에 위임이 돼 있는데 보면서 이게 내 한글 실력이 의심이 될 정도로 복잡해. 그리고 막 법에 있고 영에 있고 시행규칙에 있고 막 이렇거든요. 법전 보다가 이해가 안 돼. 결국은 나도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를 쳐.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가 올려놓은 글을 읽게 돼. 법전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만큼 복잡해. 근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뭘 할 줄 알면 상법전에서 법전에 대한 어떤 문장 구조를 조금 익혀 놓는다면 나중에 뭐 할 수도 있어요? 세법을 읽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길지도 몰라. 생긴다라는 확신은 못하지만 생길지도 몰라. 나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나보다 스마트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면 자, 이거 3조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외울 필요가 있을까? 한번 딱 봤잖아. 3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봤잖아. 그러니까 이 3조가 이제는 외울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뭘 해주는 거죠? 상법에서 뭔가 이율이 더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러니까 상인이니까 1% 정도는 이윤 먹어라고 해주는 거야. 뭔가 상법에 어떤 이윤을 보장해주는 규정들이 있구나. 이런 상법의 어떤 기저에 깔려있는 어떤 기본 정신,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문제는 양이 많단 말이에요. 공부할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1차기 때문에 회계감사하고 완전 다르지. 완전 그대로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대충 감을 갖고 있으면 되게 문제를 잘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그 핵심이 뭐냐면 분류법이에요. 분류를 잘해야 돼, 분류. 분류는 많은 것들을 내가 한꺼번에 머릿속에 쫙 정리를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 방법을 통해서 분류를 하는데 스토리텔링을 이제 원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비슷한 것을 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뭔가 다른 것들을 비교 대조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줘야 돼요. 분류는요 사람의 본능입니다. 왜 본능일까? 우리 태초에 인간이 있었겠죠? 태초 인간의 음식은 뭐였을까? 열매 아니었을까? 열매죠. 그러면 인간 모든 열매를 먹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그다음에 먹을 수 있다면 또 뭘 해야 돼? 맛있는 거? 맛 없는 거. 이렇게 되겠지. 그러다가 이제 뭐가 생겨? 이제 돌무기가 생긴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뭘 하게 되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수렵을 하게 되겠지. 수렵을 할 때도 뭐 해야 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돌망치로, 그죠? 때려잡을 수 있는 놈, 때려잡다가 내가 죽을 수 있는 놈, 이렇게 분류해야겠지. 그죠? 이 돌망치로 내가 호랑이한테 덤볐다가는 작살 나겠지. 그죠? 그러니까 분류를 했다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분류를 하고, 사실 여러분도 분류했을 거야. 그죠? 아, 저 강사 지금 막 분류하고 있을 거야, 지금. 그리고 또 여기 처음 왔을 때도 뭐 그런 느낌이 있을 거야. 쟤랑 친하고 싶다라는 사람. 아, 쟤는 친하고 싶지 않은데? 뭐 이런 사람이 계속 있잖아. 분류하잖아. 아, 쟤는 좀 멋있네. 저 남자 키 크네. 키 작네. 분류했지. 안 했나? 분류하면서 오지 않나? 난 그랬는데? 안 했네? 난 항상 학원에 와서 아, 대충 괜찮다. 이 생각 했는데. 여러분 안 그래? 아, 공부만 하나? 난 그랬어. 그래서 늦게 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류가 본능이란 말이에요. 분류. 그럼 제가 분류를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부가세 배웠나요? 아, 부가세 배웠어. 오케이. 부가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이제 부동산을 팔아요. 부동산을 팝니다. 부동산을 팔면 건물만 파는 게 아니지? 뭐도 같이 팔아요? 토지도 같이 팔아요. 이제 상가 건물을 팔았어요. 이제 상업용 건물을 팔았습니다. 자, 건물은 과세일까? 면세일까? 과세죠. 세무에서 발행해야 돼요. 토지는 과세일까? 면세일까? 면세죠. 자, 그러면 토지는 면세예요. 그죠? 왜? 왜 토지는 면세일까? 이걸 답을 하면 내가 또 책을 줄게요. 토지는 왜 면세일까? 부가가치 구성요소 이런 말 말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왜 토지는 면세일까? 같은 부동산인데. 세법 안 했죠? 우리 안 한 것이 시작 안 했지. 시작했나요?
원리가 있거든. 뭘까? 혹시 친구? 비슷하게만 해도 내가 뭐 하나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궁금했어? 난 궁금했는데. 난 뭐가 궁금했냐면 제목 얘기할 때는 자산이 왜 왼쪽에 오지? 나 이게 궁금했어. 자산이 왜 왼쪽에 오지? 왜 수익은 오른쪽에 오지? 뭐 이런 게 궁금해서 나는. 그래서 회계를 D를 맞았어. 그냥 외우라 그랬는데 교수님한테 물어봤는데 막 그냥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흥미가 확 떨어져 버리더라고. 회계 원리라고 해놓고 외우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흥미가 떨어졌는데 이런 게 난 궁금했어. 왜 토지는 면세라고 할까? 부동산인데. 둘 다 움직이지 않는 동산인데 왜 하나는 과세고 하나는 면세일까? 둘 다 결국 사업에 사용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분류를 한번 하기 위해서 분류를 통해서 이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세금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뭘까? 세금을 설계할 때 이게 탁 잡혀야 돼. 이 네 가지가 흔들리면 세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세금이 돼버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에 세금을 매길까? 이게 뭐죠? 네 글자로 과세 대상. 두 번째, 자, 과세를 했다면 얘를 부동산에 매기기로 했어. 그럼 부동산 소유자가 낼 것인가?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용자가 낼 것인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납세 의무자야. 납세 의무자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과표를 금액으로 할지, 양으로 할지, 금액으로 한다면 기준가격으로 할지, 아니면 시가로 할지, 실제 가격으로 할지,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과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표. 세 번째가 과세표준이에요. 네 번째가 나 이것 때문에 싱가포르 이민 가고 싶을 때가 있어. 왜냐면 소득세 최고 세율이 24%야. 10억이 넘어도. 우리나라 45%인데요. 지방소득세 붙으면 49.5%고요. 거기에다가 건강보험료가 70%가 붙어요. 그러면 거의 56%가 나가요. 공산당 아니야? 그죠? 10억을 벌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안 벌어. 이게 지금 근로력을 확 떨어뜨리잖아. 이게 지금 자본주의에 반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죠? 자, 네 번째가 뭐라고요? 세율이야, 세율. 네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세금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려면 뭐야? 세금의 진짜 기능은 뭐야? 그냥 돈을 땡겨오는 거야. 그죠? 이게 완벽한데 돈 낼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의미가 전혀 없겠지. 그래서 이게 납세 의무자가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납세 의무자가 뭐가 있어야 돼?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세금이 완벽하게 설계됐다 하더라도 그 납세 의무자가 미성년자야. 세금 내겠어, 애들이? 완전 무시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납세 의무자의 이 담세력이 제일 중요해. 담세력이. 자, 그러면 이 담세력을 갖고 이제 세금을 한번 분류해 볼게요. 세금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담세력이 있는 자, 무엇이 있는 자일까? 그치. 여러분 지금 없지만 이걸 많이 갖고 싶어 하잖아. 그죠? 뭐가 있는 자? 소득이 있는 자야. 그래서 세금의 첫 출발은 뭐냐면 소득에서 출발해요. 그 소득세제가 시작이에요. 맞나요? 소득세제입니다. 소득세제가 모든 세금의 시작입니다. 소득이 있으니까 내라는 거죠. 벌었으니까. 그럼 소득이 있는 자 누구 있을까?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죠. 개인소득세가 있고 법인소득세가 있어. 아까 법은 세 글자를 안 좋아했는데 회계나 세법은 세 글자 네 글자를 되게 좋아해요. 미수금, 선수금, 선수수익, 그죠? 미수수익 세 글자 네 글자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이제 세 글자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게 아니고 이걸 날려. 개인을 날렸어요. 여기서는 이걸 날리는 순간 똑같아지지. 그래서 뭘 날렸을까? 소득을 날려. 그래서 법인세다라고 불러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이 지금 670조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한 66% 정도 돼요.
그러면 세금으로 최소한 400억 이상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추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소득세, 법인세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200조? 뭐 조금 넘어요. 부족해. 그러면 충분하면 이 세금으로 끝날 텐데, 그죠? 끝날 텐데,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싱가포르는 세율이 낮다라고 했죠. 법인세율도 2단계인가 그렇습니다. 17%가 최고 세율인가 그래요. 굉장히 낮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싱가포르는요, 택시 회사가, 국영회사가 2개가 있는데, 그 회사들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다 국가가 운영하는 회사들이야. 국가의 투자청이 운영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회사가, 국가가 돈을 많이 벌어. 수익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굳이 많이 벌 필요가,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싱가포르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족해. 그죠? 나라가 지금 이런 거 잘할 것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또 국민들한테 걷어야 돼. 이제 누구한테 걷어야 돼? 소득이 있는 자, 소득이 없는 자. 소득이 없는 자? 지금 여러분 이제 지금 유도신문에 걸린 거예요, 지금. 소득이 없는 자는 이게 있을까? 남 세력이? 없을 텐데. 그럼 또 누구한테 걷어야 돼? 막 의심되죠, 자꾸. 소득이 있는 자한테 걷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죠? 소득세는 걷었거든. 그럼 소득세는 걷었으니까 소득이 있는 자한테 다른 명목으로 걷어야 돼. 어떤 식으로? 소득을 갖고 그 다음 거래를 할 때 과세를 해버려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월급을 받는다면 뭐 할 것 같아? 뭐 차도 사고, 그죠? 그죠? 가방도 사고, 그죠? 뭐를 거 아니야? 맛있는 거 사먹고, 옷도 사고 할 거 아니야? 양복도 사고. 이게 뭐죠? 소비지. 그리고 또 저축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 그 저축은 왜 할까? 나중에 집도 사고, 뭐 하려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으로 뭐 하는 거야? 소비하거나 재산을 취득하지 않을까? 그죠? 아, 그러면은 이제 거기 단계에서 이제 과세가 들어가는 거야. 거기 단계에서 이제 과세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비하거나 소비세제가 되겠지. 그 다음 뭐 하겠다?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세제가 되겠지. 좀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소비세제를 과세하는 이유가 뭐죠? 능력이 있으니까 소비하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내줘. 이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너 재산을 취득하는 거 아니야? 세금을 내줘. 라는 게 재산세제의 기본이에요. 정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비세제는 다시 두 가지로 쪼갭니다. 그냥 일반적인 소비 필요 없고 다 내. 라고 하는 일반 소비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소비에 대해서 부과하는 특정 소비세가 있는 거예요. 자, 일반 소비세가 뭐라고요? 부가가치세 하나밖에 없어요. 부가가치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자, 그러면은 이제 특정 소비세는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게 사치품인 거야. 사치품이면 부가세 10%는 좀 너무 부족한 것 같거든. 더 내라는 거야. 이게 특별소비세였어요. 사치품에.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70년도에 자동차였어요. 근데 자동차가 그때는 사치품이었겠지? 70년도에 자동차를 끈다는 건 진짜 부자였던 거지. 그죠? 지금은 그죠? 자동차 끈다고 해서, 그죠? 부자일까? 그죠? 요즘 뭐, 그죠? 외제차 너무 많잖아. 지금 나가보면. 그러니까 이제 막 사는데 조세 저항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일반에 반대되는 개념, 개별이란 말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침대도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거 알아요? 500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 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과세가 되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장 대표적인 거, 개소세라고 그러죠. 개소세 인하 들어보셨죠? 특별 소비세에 가장 대비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술을 마셔? 능력자인데 부가세 주세를 내라는 거예요. 주세. 그 다음에 세율 중에 가장 넘사벽인 게 뭐냐면 담배 소비세, 담배 소비세. 그죠? 4,500원 중에 세금이 한 3,000원 정도 돼요. 담배 피는 거예요? 세금 피는 거예요? 세금 피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흡연자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담배를 끊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끊고 나니까 이제 담배 냄새가 좀 싫어. 그래서 이제 주위에 이렇게 담배 피고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항상 돌아가. 그죠? 거의 뭐 전염병자처럼 이렇게 돌아가는데, 사실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애국자야. 그렇죠? 그분들은 지금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 그죠? 희생해 가면서 뭘 내고 있어? 세금을 내고 있잖아. 아주 인사하고 갔었어야 돼. 이렇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
끊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담배 소비세 이런 게 있는 거야. 뭐 레저세,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게 유류세라고 하는데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세요. 자, 능력이 있으니까 소비하니까 그래서 부가세를 내라는 거거든요. 능력이 없는 사람 소비 안 해? 하지. 그래? 면세를 빼줄게. 그 면세. 면세 빼주는 거죠. 근데 이 면세가 우리나라 71년도에 부가세가 생겼는데 77년도에 시행이 됐거든요. 시행은. 그 면세가 뭐였냐면 70년도에 사회상에 맞춰져 있어요. 담배도 면세가 있는 거 아세요? 담배도 면세가 있습니다. 한 갑에 200원. 200원짜리 담배 보신 분 있나요?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면세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실제로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죠? 미가공식품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 말이 안 되는 게 있어. 뭐가 있지? 김치야. 김치가 미가공이야? 배추 맛이랑 김치 맛이 똑같아? 맛이 똑같아야 미가공이거든요. 같지 않잖아. 김치는 발효식품이야. 완전히 가공이야, 이거는. 그죠? 근데 그걸 과세해버린 순간 70년도에는 김치가 가장 서민적인 음식이었거든. 서민들이 부가세를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김치는 면세야라고 해준 거죠. 뭐 장아찌 이런 거 다 빼준 거죠. 다만 통에다가 예를 들어서 종갓집 봉지, 은박지 간지 나는데 이건 과세야. 그렇게 간지 나면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아시겠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소비세라고 했죠? 소비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재화 아니면 용역입니다. 맞나요? 소비세는요, 소비할 수 있는 거여야 돼. 자, 그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건물은 소비할 수 있나요? 소비할 수 없나요? 내용연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용연수 있지요. 언젠간 다시 지어야 돼. 토지 소비할 수 있을까? 내용연수 있나요? 없지. 토지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토지는 뭐라고요? 면세입니다. 면세가 아니라 아예 과세, 죄입니다. 소비가 되는데 과세하지 않을 게가 뭐예요? 면세예요. 그죠? 김치 소비되죠? 근데 과세를 안 하겠다라는 게 뭐예요? 면세인 거야. 근데 토지는 아예 성격상 소비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성격은 과세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안에 답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재산세제. 자, 재산은요, 자산이에요. 그죠? 자산은 사람이랑 똑같아. 태어남이 있고, 사는 게 있고, 죽음이 있어. 태어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취득이다라고 불러.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겠죠? 보유가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처분 또는 뭐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취득을 해. 능력이 있네. 세금 내주세요. 이게 뭐예요? 취득세야.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야. 취득을 했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받았다? 세금을 또 내야 돼. 뭐죠? 증여세, 상속세야. 취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자, 보유했어? 능력자네. 재산세 내라는 거죠. 재산세 과세 대상이 부동산 3개, 그 다음에 항공기, 선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3개는 토지, 건물, 주택입니다. 아파트 같은 거 3가지입니다. 그 5가지,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그 다음에 선박이에요. 5가지 과세 대상인데 그 중에 투기가 되는 2개가 있어. 혹시 항공기에 2개 하는 사람 보셨나요? 없지? 그래서 결국 주택 아니면 땅이야, 땅. 2개를 일정 금액 이상 많이 갖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돼. 종부세야. 자, 근데 재산 중에 뭔가 하나 빠졌어. 요즘 여자들도 좋아하지만, 남자들의 로망. 그죠? 뭐 차가 없죠. 이게 뭐냐면 차가 자동차세야. 보유세가. 별도로 있어. 자동차세.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처분했어. 그래서 뭐가 있는 거죠? 처분 이익이 있겠네. 처분 이익은 소득세로 가버립니다. 그죠?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이렇게 해서 들어가 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세금이라는 게 보니까 별거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저도 그랬고요. 공부할 때 세금을 분류할 때 뭐로 배웠냐면 국세가 어떻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 어떻고, 관세가 어떻고 배웠어요. 그거는요, 과세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기준인 거야. 근데 나는 이게 지방세든, 이게 만약에 국세든 나한테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낸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뭘 할 때마다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누가 걷어가는지는 그냥 다 싫은 사람들인 거야.
그냥 세금을 낸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래를 많이 하니까 중요한 거거든. 그 사람들이 국세를 따지고 지방세를 따지겠어요? 아니지. 그냥 세금을 따지는 거지, 세금. 그러니까 세금을 이렇게 분류해야 우리가 계속 지금 회계를 뭘로 얘기하고 있죠? 거래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래에 맞는 거예요, 거래. 사람은 거래라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세금을 분류하면 이런 원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펼쳤지만 이걸 내가 한꺼번에 외우라 그러면 못 외워요. 어떻게 외운 거죠? 펼쳤기 때문에 처음엔 하나만 외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외우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다시 세 개, 뭐 두 개를 외우고 세 개를 외우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우리가 폴더 관리하듯이 처음에는 C 드라이버, 그 안에서 두 개, 그 다음에 다시 펼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식을 다 거기에 분류를 넣으면 이게 내 거가 돼요. 근데 이걸 C 폴더에 그냥 분류도 없이 하나에 다 때려 넣어버리면 파일을 넣어버리면 찾기가 힘들어. 내게 안 돼. 끄집어내지를 못해. 그래서 분류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원리와 분류다. 공부는 원리와 분류고요. 어려운 거는 쉽게 한다 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예습인데요. 예습. 예습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습. 예습은 분명히 효과적입니다. 그죠? 예습은 분명히 효과적인데 문제는 비효율적이야. 아무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봐도 머리에 안 남아. 효과가 있는데 효율이 떨어져. 자, 그러면 효율도 올라가면서 효과도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지. 그래서 이제 예습 방법을 제가 좀 볼 건데, 예습은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때만 해도 이제 저가항공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가는 게 많지 않았어요, 기회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해외로 간 게 언제였냐면 2차 시험 끝나고 갔어요. 2차 시험 끝나고 합격 발표 나기 전에 갔어요. 불합격 하면 못 갈 것 같아서 안 보내주실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근데 이제 그때 바로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 와서 한국에 돌아왔다가 3일 만에 유럽으로 갔거든요. 근데 나 일본이 훨씬 좋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내 의형제 일본 사람이 있거든요. 일본 사람인데 의형제가 있어서 걔네 집에 일주일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3일 만에 유럽을 갔는데 유럽은 되게 가기 싫었어. 왜냐면 내 친구랑 가기로 했는데 내 친구가 갑자기 못 가게 돼버린 거야. 그 친구가 뭘 준비하기로 했는데 나는 이제 일본 갔다 오느라고 준비를 못했고, 그래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유럽을 간 거야. 한 달 동안.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 왜냐면 그냥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저기 에펠탑인가? 뭐 가서 알게 된 거야. 가서 뭘 봐야 될지는 가서 그냥 여행자들 만나면서 정보를 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가 없어?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그냥 낯선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정보를 좀 파악하고 갔다면, 아, 이걸 내가 봐야겠구나. 이게 있구나. 이런 걸 알고 갔으면 좀 더 감흥이 컸겠지.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공부도요. 다 여러분들이 예습할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근데 적어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 뭘 배울지를 알고 오면 그래도 저 용어를 내가 봤기 때문에 훨씬 낯설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차 예습을 해올 거예요. 목차 예습. 목차 예습을 할 거예요. 목차 예습을 할 건데, 제 목차가 9단으로 내려갑니다. 9단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려가냐면 편, 장, 절이 있고요. 편장절이 있고 1번 목차, 그 다음에 양거리 1번 목차, 반거리 1번 목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가 있고요. 원래는 가가 있었는데 편집하면서 편집자들이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가 사실은 디자인이 돼 있어요. 디자인. 뭔가 이렇게 도형도 있고 뭐가 돼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에는 뭔가 디자인이 돼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디자인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뭘 할 거냐면 형광펜을 칠할 거예요. 형광펜. 형광펜을 이제 몇 색을 쓸 거냐면 6색을 쓸 거예요. 6색. 그래서 이제 보통 하루에 한 30페이지 이렇게 나간다 치면 30페이지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이제 형광펜을 칠하는데 색깔을 다 다르게. 1번에 칠하는 색깔, 그 다음에 양거리 1번에 칠하는 색깔 다르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1절이다. 1절에 그러면 1번 목차도 있고 2번 목차도 있고 3번 목차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1번 목차에다가 형광색을 먼저 칠하는 거예요. 세 개를 칠했죠. 아, 그러면 1절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일단 분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으로 가서 1번을 다 클리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이 양거리 1번, 양거리 2번이 있으면 양거리 1번, 2번을 또 먼저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괄호 1번을 또 치고, 반괄호 2번 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끝나면 이제 2번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갈 건데, 그래서 이제 잠깐 앞에 사람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돼 있죠. 이렇게 다르게 돼 있죠. 색깔 다르게 돼 있죠. 그죠? 간혹 나도 치매가 있어서 색깔을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색깔을 한동안은 막, 그 형광펜 뚜껑에다가 번호 체계를 막 적어 놓고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5분? 10분 정도 하고요. 어느 순간 또 어떤 게 있냐면 재미가 생겨요. 그렇죠? 형광펜 칠하는데 막 재미를 느껴갖고 이렇게 오는 거고, 보다 보면 또 용어가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용어를 조금 한번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한 두세 번만 읽고 오면 수업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지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필통을 한번 갖고 왔는데, 제가 쓰는 거는 모나미 육색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걸 먼저 써요. 어두운 걸 먼저 쓰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세부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밝은 색으로 가서 이제 목차 순서를 그렇게 제가 하고 있어요. 2,000원. 예, 다이소 2,000원 정도.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대하는 태도, 사실은 뭐 10분간 일찍 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뭔가 준비하고 나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제가 아마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 책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검사할 수 있으니까 꼭 해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4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잖아요. 강의를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강의가 중요할까, 책이 중요할까? 이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느낌인데, 그죠? 결국은 책입니다, 그죠? 책인데 강의를 듣는 이유는 뭐죠? 혼자서 책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게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서 책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있긴 있지. 근데 비효율적이니까. 그죠? 그래서 강의는 나중에 다 잊혀지겠죠?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책이야, 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요. 책은 가능한 한 깨끗하게. 그죠? 왜냐하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뭐 잘생기고 뭐 예쁘고 이런 게 아니라 단정한 사람이 예뻐 보이거든요. 단정한 사람이 잘생겨 보여요. 차도요, 아무리 좋은 차도요, 먼지 끼어 있고 세차 안 하면 보기 싫어요. 근데 오래된 차도 관리를 잘하면 예뻐 보여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도 관리가 잘 돼 있어야 내가 손이 가요. 막 책이 너덜너덜해져 있으면 막 그냥 가기가 싫어요. 뭐 남들한테 보여주긴 좋지. 막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러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 책은 가능한 한 깨끗이 해야 되고요. 필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고요. 한다면은 포스트잇 했다가 붙였다가 나중에 떼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중요한 거를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파란색으로 다 표시가 돼 있어. 그러니까 시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에서 진정 중요한 거는 내가 모르는 걸 중요한 거로 보는 거야. 다시 봐야 될 거.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만약에 굳이 필기를 한다면 연필로 했다가 알면 지우거나 아니면 포스트잇을 붙였다가 아니면 떼거나 이렇게 하셔서 계속 책을 가능한 한 깔끔하게 이제 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판서를 이제 쭉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필기 노트 샀어요, 안 샀어요? 필기 노트 안 사셨나요? 발행한 적이 없으니까. 책을 낸 적이 없어, 내가. 필기 노트 다 있잖아요. 필기 어떡할 거야, 이거. 손이 좀 바쁘겠지? 그러니까 내가 필기 노트를, 제가 파워포인트를 제가 PDF로 전환해서 다 올릴 거예요, 그날. 그래서 책을 필기 노트 살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돈이니까 필기 노트는 그날 밤에 이제 올라오면 그걸로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복습용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필기 노트 저도 계속 필기 내용을 매일매일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출판하는 것보다 그냥 공유해 주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필기 노트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필기에 대한 너무 스트레스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다고요? 책이 중요한 거예요. 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책을 잘 활용하려면 책의 머릿말을 잘 보셔야 돼요. 머릿말 한번 볼게요. 책의 특징이다라고 돼 있죠. 머릿말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책의 특징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제가 특징을 여러 가지 넣어놨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그림을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법학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림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림 만들면서도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창의에 대한 기쁨도 느끼고 그런 창작에 대한 기쁨도 느끼고 막 그랬었는데 그림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보다 그림으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누리려고 했고요. 사실은 거기에 그림을 제가 대표 그림으로 넣은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림을 내가 그리면서 내가 상법책을 써야겠다라고 나한테 아이디어를 준 그림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표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비교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잘 활용하시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커버가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17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 보시면 해산사유가 있거든요. 해산사유라고 있죠. 이 해산사유를 다 회사별로 해산사유가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게 따로따로 공부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서로 섞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교해서 이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걸 반대로 내버리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본다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차이가 보이죠. 차이가 보이니까 이 표 하나로 여러 문제를 커버를 하게 돼요. 심지어는요, 거기에 표에 파란색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공통사유에 파란색 한번 찾아보세요. 이 정총합화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정총이란 말이 또 나오기도 할 거고요. 정총, 본지 뭐 이런 게 나올 건데 합화해 이렇게 제가 살짝 앞글자도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정총합화해로 기억하면 이 다섯 가지는 공통으로 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개별 사유만 서로 반영해주면 끝이에요. 굉장히 쉽게 이제 문제가 분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줄 게 있고 복잡한 거는 그림으로 하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표를 정리해서 서로 비교시켜서 대조시켜서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목자 로마 숫자 3페이지로 오셔갖고요. 특징 3에 보시면은 기출 예제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제 제가 책을 한 2년 정도 썼거든요.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2년 반 정도 썼던 책인데 예전에 책을 쓰려고 했을 때 다른 책을 좀 봤어요. 봤는데 좀 놀랐던 건 뭐냐면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있으면 예제가 들어가 있잖아. 예제가. 근데 법학책은요. 예제가 없더라고. 천재인가? 바로 외워버리나? 난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게 문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출 예제를 각 주제별로 다 쪼개놨어요. 13년부터 해서. 그래서 사실은 문제집이 없어도 되는 책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책이 두껍게 보이는 이유가 예제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림이 100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100 몇십 개가 들어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양이 많지 않은데 이제 여러분들 이 한글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출 예제도 넣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 보이는 거고요. 그 안에 판례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혹시 법전을 찾아보고 싶을까봐 법전의 제목도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법전이랑 연결시킬 수 있게 그렇게 장치를 넣어놨고요. 일단 특징 4번을 보시면 이해 사례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이제 용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연역법이다라고 들어보셨나요? 발기인이란 어떤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연역법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네이버 있죠? 네이버는 삼성 SDS의 사내벤처 회사였어요. 사내벤처 회사가 스핀오프 분사를 해서 나온 거예요. 이혜진 이런 사람들이 사내벤처 멤버였어요. 자, 그런 회사들이 나와서 이제 그 회사를 차린 거야. 그런 사람들을 발기인이라 불러 라고 하는 게 귀납법이에요. 귀납법이 이해가 쉬워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해 사례를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귀납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여기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해 사례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특징 5 예시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목표로는 고득점을 얻어야 돼요. 그죠? 상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뭐라고요? 실무에 활용해야 돼요. 실무에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맨날 무슨 예를 들어서 주총 회의록이 어떻고 아니면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이런 거 했는데 말만 하는 것보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고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합격하자마자 회계법인들은 감사를 나가야 돼요. 감사를 나가게 되면 수많은 여러분들 문서를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그래도 일부라도 좀 보고 가는 것과 거기 가서 처음 보는 것과는 느낌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예시를 넣어서 실제로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예시를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예시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특징 6에 보시면 목차의 분류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목차의 분류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분류거든. 분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러분 법전 한번 보세요. 법전에 주식회사 찾아보세요. 몇 절까지 있어요? 몇 절까지 있어요? 13절까지 있나요? 앞에 목차를 보셔도 되고, 제가 요번에 처음 목차를 넣어놨어요. 법전문 목차 전체를. 자, 13절까지 있죠. 13절까지 있는데 1절에 이제 뭐가 있죠? 설립이 있죠. 설립이 있죠. 회사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죠. 2절에 이제 뭐가 있냐면 주식이 있나요? 그죠? 주식회사니까, 명세기의 주식회사니까 주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법인은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는데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돌아가게 만드는 기관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죠? 주식이 이제 발행이 있겠죠. 주식의 발행, 신주의 발행이 있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가 정관 변경이 있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자본금 감소가 있어요. 감자죠. 있나요? 7절이 회계인가요? 그 다음 8절이 사채가 있죠. 그 다음에 해산이 있죠. 그 다음 여러분 좋아하는 합병 분할 있죠. 그 다음에 청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장 특례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일단은 이제 8절로 쪼갰는데, 1절부터 8절로 쪼개놨는데, 일단 이제 주식회사의 기본 요소를 먼저 1절에다가 배치를 했고요. 기본 개념으로 이제 세 가지 요소를 기본 개념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 설립이 나오고요. 그 다음 뭐도 나오냐면 해산도 같이 나와요. 그 다음 청산도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태어난 거 죽음은 거의 대칭되거든요. 태어나고 죽으면 반대로 보면 돼요. 그죠? 결국은 노인 되면 키가 작아지고 아기가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 할머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기가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태어난 거를 반대로 보면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산, 해산, 설립이 2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식을 먼저 안 하고 3절에서 기관을 얘기하고 있죠. 3절에서 기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얘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주식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 회사를 어떻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가, 이제 기관을 먼저 설명을 하고, 4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주식이 들어가 있어요. 주식도 들어가 있고요. 신주 발행이 들어가 있고요. 자본금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왜?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식이 발행되면 신주 발행이고 증자가 되는 것이고, 주식이 감소하면 감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4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절에 이제 사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이제 회계가 들어가 있죠. 회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조직 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직 변경이 들어가 있는데, 합병 분할도 반대죠, 여러분. 그죠? 합병은 뭐라고요? 결혼이에요. 분할은 뭐죠? 이혼이에요. 맞아요, 이혼이에요, 이혼. 그죠? 조직 변경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식의 일부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식 교환, 주식 이전,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8절이 이제 기타 고려사항인데, 이 안에 상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분류의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법에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신주 발행이 있으면 증자잖아요. 그 다음 바로 뭐가 나왔어야 돼? 바로 자본금 감소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왜 얘가 여기에 들어가 있냐면, 정관 변경을 하려면 주주라는 총회가 모여서, 주주들이 모인 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해야 되거든요. 특별 결의해야 되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특별 결의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특별 결의가 여기서 준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를 따라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산이 있고, 그
그 다음에 합병으로도 해산하거든요. 분할로도 해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고요. 얘들이 청산 바로 앞에 있는 이유는 합병 분할은요, 청산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청산 앞에 배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에도 나름대로 순서가 있고, 또 제가 나름대로 이것들을 모아서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분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목차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 7에 보시면 쉽게 풀어 썼다, 쉽게 풀어 썼다라는 거. 이제 뒤에 가면 질권 이런 게 이제 진짜 법학적인 용어 같은 느낌인데, 질권은 사실 인질이에요, 인질. 인질로 잡는 걸 얘기하는 거군요. 그래서 인질에 비유했기 때문에, 인질은 알잖아요. 한 번쯤 우리 인질 당해봤잖아요. 자, 그래서 인질 같은 영화가 있잖아요. 그죠? 랜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질은 잡아야 되니까, 질권은 뭔가 갖고 있어야 질권이 성립돼요. 이런 것들이니까 너무 쉬운 거야. 용어가 어려운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 비유하면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 교재에 이 목차를 여러분들이 제가 왜 예습을 해오라는지 아시겠죠? 목차 안에 뭐가 있다고요? 다 흐름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법전도 한번 보세요. 법전. 저도 이제 그 시중에 이제 나와 있는 법전들을 예전에 이제 책을 쓸 때 한번 쭉 살펴봤는데 좀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법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준용 규정 때문이에요. 몇 절 준용하는데 그거를 10개 준용하면 10절 다 가봐야 돼. 30개면 30개를 다 찾아봐야 돼. 그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8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7페이지에 가시면은 376조 있죠? 결의 취소에서,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이거 완전 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기출 연도가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매년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실제 법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86조에서 191조는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186조 가봐야 되고 187조 가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어도 뭐라도 넣어놓으면 제목이라도 넣어놓으면 그죠?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나겠죠. 그럼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할 필요를 굉장히 많이 덜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용 주정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은 밑에다 좀 넣기는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는 거고, 제가 세법도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요? 대통령 영화로 정하는 이익을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야. 근데 그게 여기에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법전을 여기서 한 조에서 끝낼 수가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보셨지만 기출연도가 딱 들어가 있죠.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중요한 개정과 중요하지 않은 개정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연도가 3개 이상이 있다. 그건 진짜 중요한 개정이에요. 그 개정, 그러니까 그런 조항을 먼저 쭉 한번 확인해도 돼요. 그 다음에 2개짜리, 1개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쉽게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보면은 그 안에 또 나름대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글자를 많이 표시해 놨죠. 그런 표현들이 변형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죠. 시험에서 중요한 키워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랑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편집이 시원시원하죠. 편집을 이제 다른 책이랑 쭉 보시면은 좀 잘 페이지 수가 좀 늘어나긴 해도 편집을 좀 쉽게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게 좀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6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6페이지에 가시면 상인이다라고 되어 있죠. 상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5조에 보면 동전이라고 되어 있고, 의제 상인이다라고 되어 있죠. 동전은 뭘까? 지폐의 반대? 동전의 의미는 앞에 조항과 제목이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생략됐다는 거예요? 상인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상인 다시 의제 상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 아시겠죠? 앞에 조항과 제목이 또 같을 동자 이런 뜻을 쓰는 거야. 자, 거기 보시면은 시험에서 항상 뭐를 많이 바꿔냈냐면 세법에도 나올 텐데 예를 들면 간주 공급 이런 거 배우셨나요? 간주 공급 배우셨죠, 그죠? 진짜 공급이 아닌데 공급으로 보는 거잖아요. 간주가 일본 말이고요. 우리나라 말은 의제입니다. 의제가 우리나라 말이고요. 자, 근데 시험에서 본다와 추정한다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추정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뒤집을 수가 있어요. 증거가 있으면. 간주는요, 못 뒤집어요.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실종 선고를 받잖아요. 다시 돌아와도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다시 돌아와도요. 실종 선고를 받으면 죽은 걸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결을 받아야 돼요. 이게 본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본다와 추정한다가 굉장히 섞여서 나오거든요. 본다도 많고 추정한다도 많거든요. 시험, 이 법조문에는 뭐가 더 많을까요? 자, 거기도 이제 본다를 추정한다를 헷갈리지 말아라고 제가 막 해놓은 거 보이세요? 5조 1항에 보시면 제가 손 모양 해놓고 이거 헷갈리게 나오니까 주의해라 라는 것도 좀 표시를 해놨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상법이라는 거 제가 원리를 알면 좀 쉽다라고 했는데 이것만 알고 이제 좀 쉽게요. 자, 예를 들어 상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안정성이 안정성. 거래 안정성. 그 다음에 신속성을 되게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법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소멸시효 이런 거 있잖아요. 대손 충당, 대손 사유 이런 거 있잖아요. 소멸시효. 민법이 10년이거든요. 민법이 10년인데 10년 동안 해갖고 그게 정리가 안 되면 회사가 되게 골치 아파요. 5년으로 땡겨버려요. 빨리 해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치우라는 거예요.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신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봤던 영리성을 보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안정적일까? 본다라고 그냥 막 말 필요 없어 그냥 볼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게 맞아요? 추정한다라고 해서 서로 뭔가 싸울 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본다라고 해버려서 아예 정리를 시켜주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추정한다가 7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기를 뭘로 하는 거죠? 추정한다를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이 7개에는 무조건 나오면 다 뭐라고요? 본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외, 더 적은 거를 암기를 하면 되고, 왜냐하면 상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안정적이에요. 그죠?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그러니까 본다라고 해버리면 소송을 걸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간주 공급이면 그냥 간주 공급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추정한다가 더 예외적으로 적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 그 요약서에다가 몇 개 조문을 다 정리해 놨어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 추정한다가 몇 개 나오는 거, 이렇게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책에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뭐 법적 지식은 많이 없다 보니까 책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책을 쓰면서 가장 이제 신경을 많이 썼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계사가 된다면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 세법 내용도 있고요. 회계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제가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고득점에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